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지털 교육의 10번째 강의, 강의 주제로는 생성형 AI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생성형 AI는 오픈 AI 회사가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한 그런 대규모 언어 생성 모델입니다. 이제 대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과 AI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대화형 언어 모델이 생성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배경에는 구글의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인간 언어 이해 번역기를 기술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오픈 AI는 GPT-3 3.5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2018년부터 GPT-1, GPT-2, GPT-3 이렇게 계속 모델을 개선해 왔던 거고요. 그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러한 모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매개 변수를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3의 경우는 약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훈련시킨 모델이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 나온 GPT-4 같은 경우는 약 100조 개의 모델을 바탕으로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훈련시킨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화형 언어 생성 모델의 가장 큰 원리는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전 훈련을 시켰다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강화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대답을 주면 만족해하고 어떤 응답이 인간 사회에서 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인가를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응답을 항상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ChatGPT가 응답하는 그 응답은 확률적인 답변이다. 결국 확률값을 계산해서 어떤 식으로 문장이나 응답, 그 다음에 결과값을 제시해 줬을 때 가장 진실에 가까울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값이 가장 높은 값으로 응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특징이고요. 그것 이전에 존재했던 판별 모델 같은 경우는 AI의 이제 답변 알고리즘이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생성 모델은 100%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정보, 확실한 응답을 얘기를 해준다, 답변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생성 모델 자체의 특징과 어떤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끊임없이 연산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 정확한 답변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응답한 응답 속에 편견과 선입견 혹은 잘못된 정보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성형 AI의 답변은 너무 당연한 특성은 당연한 특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 뭔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고 의사소통하고 어떤 답변을 내놓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은 항상 편견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그 정보도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여지듯이 오픈 AI가 GPT-3를 기반으로 GPT-3가 이제 2020년 5월에 발표됐다라고 하네요. 그걸 바탕으로 Instruct GPT 그러니까 뭔가 이 스스로 AI에게도 스스로 자신의 답변을 검증하고 약간 계속 지도를 시도하는 그런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GPT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Instruct GPT라고 합니다. 외부인들이 이걸 사용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개발사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다른 인공지능을 계속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된 챗 GPT로서 세이프티, 그다음에 인스트럭트 하는 그런 룰을 기반으로 좀 더 보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말해주고 있듯이 채팅을 한다는 거고요. 이 채팅은 사람과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겠다. 자, 자연어로 대화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에 뭔가 명령을 내리고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전문가들, 프로그래머들이나 코딩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대화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말할 수 있듯이 일반인들과 자연어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성형 AI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pre-trained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미 개발사에 의해서 방대한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훈련된 챗봇을 바탕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그 파운데이션 모델, 대화형 인공지능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글의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챗봇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에 대조되는 그런 AI의 특성이 바로 판별형 AI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모델의 발전 과정을 보면 맨 밑에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언어 모델이 있고요. 이 언어 모델은 인공신경망 언어 모델, 그렇죠? 사람의 신경망을 인공적으로 모사한 언어 모델, 그리고 통계적 언어 모델, statistical language mode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 통계적 원리에 의해서 언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두 번째 칸에 있는 트랜스포머가 만들어졌고요.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번역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외국어를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는 기능도 되겠고요. 인간의 언어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기능, 그런 큰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입력된 값을 다루는 인코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프로세스가 된 내용을 다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독해주는 디코더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텐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됐었는데요.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인간에게 의해서 입력된 입력값 중에서 어떤 부분에 어텐션, 주의 집중을 더 해야지만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술이 알고리즘이 더 개선된 알고리즘으로 해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대규모 언어 모델,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과 연구 개발비를 투여해서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 언어 모델이 LLM이 되겠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BERT라고 해서 바이디렉셔널, 양방향, 쌍방향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BER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오픈 AI가 개발한 GPT, 구글 트랜스포머에서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것들이 합쳐져서 최근에는 초거대 AI 모델로서 맨 위에 있는 구글의 람다, 그 다음에 오픈 AI의 챗 GPT-3,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메타 회사의 OPT와 같은 수많은 이제 기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초거대 AI는 수십 종의 초거대 AI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국내 테크 기업들, 정보통신 기업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해외에서 당연히 잘 알려진 구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규모 정보통신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AI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잘하는 분야, 특화된 분야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모델의 대규모 언어 모델의 규모는 이 파라미터 수로 대체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챗GPT의 작동 원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너러티브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밑에 그림은 오픈 AI가 여러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랜스포머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글이 개발한 자연어 처리, 인간의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개발한 인공신경망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LLM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모형과 방대한 언어로 데이터로 사전 학습됐다는 거, 그리고 딥러닝을 한다는 겁니다. 딥러닝,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수십, 수백, 수천 개의 히든 레이어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층위의 학습 과정 혹은 연산 과정을 거쳐서 그 자체가 이제 러닝의 핵심 메커니즘이겠죠. 여기서 러닝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그 러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대규모 매개 변수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 모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챗GPT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용성이나 보편성들이 늘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 자,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기계와 소통하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인간의 특성이다라고 이해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사고와 기계의 사고가 소통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전용 반도체가 바로 GPT입니다. AI 전용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 데이터들을 만회의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수십조 개의 뉴런이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 처리하는 방식을 인간이 병렬적으로 분산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모사한 것이 바로 GPU,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입니다. 그래픽을 프로세스하는 것과 리니어한 데이터,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나 말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입력돼서 출력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처리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처리할 때는 어떤 그림 처리의 순서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림을 입력받아서 그것을 프로세스 해야 되는 거죠. 이미지 데이터를. 자, 그래서 그것에 특화된 프로세서가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겁니다. 자,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픽셀로 만든다는 겁니다. 픽셀로. 그렇죠? 수많은 조각조각들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해서 행렬화, 앞서 강의에서 간단하게 수학의 행렬 있죠. 그렇죠? 가로, 세로 곱하기의 집단으로 만들어 놔서 행렬화시키고 그 각각 행렬에 이런 수치값들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수치값들이 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렬은 전체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향에서 무엇부터 처리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향성을 가진 데이터 값인 벡터화로 시킵니다. 그래서 벡터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건데 이런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세서가 GPU라고 하는 거죠. 빠른 병렬 처리에 특화된 프로세서다. 자, 예전에 약 20년 전에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바로 이 병렬 처리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근데 기존에는 직렬적인 처리밖에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병렬 처리가 가능한데 이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는 시리얼하게 혹은 리니어하게 데이터들이 입력받아서 처리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렇죠?
선형적인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약 20,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주장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되죠. 당연히 컴퓨터도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GPU의 성능을 잘 보여줬던 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이거를 개발해서 기존에 이제 이미지 넷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자신들의 만든 칩셋의 성능을 경쟁하는, 특히 이제 이미지 데이터의 처리 성능을 경쟁하는 그런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GPU가 엔비디아가 개발한 GPU가 2010년, 11년, 12년 점점 인식 실패율이 줄어드는 것으로서 2012년에 16%의 인식 실패율로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엔비디아가 크게 그 능력이나 역량이 주목받기 시작해서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을 앞서서 주도하는 그런 개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런 능력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인식 실패율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GPU의 가장 큰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챗GPT는 일단 챗GPT 수준 3.0 수준에서 엔비디아 GPU A10, A100, A100이라고 하는 GPU 칩셋을 100만 개를 써서 운용하는 그런 인공지능 챗봇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A100, 엔비디아의 A100 칩셋은 1초에 312번을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칩셋을 통해서 계속 GPT, 챗봇을 학습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다 보면 전기세, 그 다음에 이것을 시키는 수도세, 그리고 엔지니어 기술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천억 원의 그 개발 비용이 들었다는 거고요. 또 개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이걸 사용했을 때 이거를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색 1회당 약 26원의 그런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챗봇을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구글의 트랜스포머입니다. 말 그대로 언어 변환기이죠. 자, 트랜스포머는 언어 변환기이기 때문에 자, 입력값을 처리하는 인코더가 있고요. 그것을 산출하는 디코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인코더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I am a student라고 하는 문장을 집어넣고 오른쪽에서는 약간 불어로 번역을 산출해내야 되는 과정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I am a student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 각각의 단어들이 하나의 각각 토큰 값이 되어서 이 인코더에 자리매김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의 토큰들이 인베딩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인코더 안에 자리매김을 프로세스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연산이 될 수 있도록 인베딩 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포지셔널 인코딩 하죠. 데이터의 값을 적절한 위치에 넣어서 인코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력 데이터, 그렇죠? 여기서는 그 문장 데이터를 각 단어나 토큰을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 아까 벡터는 방향값을 가진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자동적으로, 물론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그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이제 설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는 어떤 방향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놔서 그렇게 이제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과업이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가 거의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간단한 히든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디코더로서 출력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실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인공지능으로서 프로그램이 되고, 자, 머신러닝은 자, 기계가 학습하는 것처럼 자, 단순한 지능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해 나간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딥러닝을 한다는 겁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든 레이어가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두꺼운 그 학습층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순식간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쌓아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인공신경망을 모사한 거기 때문에 인공신경망 방식의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트랜스포머가 이 딥러닝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인공신경망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뉴런들 사이에서 각각의 뉴런의 끝자인 이 시냅스에서 이 전기 화학적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가 전달되고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I도 이런 인간의 신경망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처럼 데이터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호를 전달할 때 어떤 것을 걸러야 되고 어떤 것은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지 그것을 데이터의 가중치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 가중치를 조절하는 어떤 노하우 혹은 메커니즘이 바로 파라메타에 의해서 가중치가 조절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올 때 어떤 데이터는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중치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 가중치 조절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근본적인 그 틀이 바로 매개 변수의 숫자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매개 변수를 학습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가중치를 조절해야 될지를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는 사전 학습을 통해서 훈련이 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챗GPT는 사실 초고대 AI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존의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천억 개의 단어 토큰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조 개 문서 안에서는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뭐 영어가 됐든 뭐 한국어가 됐든 어떤 언어가 됐든 기본적인 그 단어로 이루어진 문서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단어들을 각각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핵심적인 단어죠. 인간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3천억 개를 모아서 이걸로 사전 학습을 시켰고 사전 학습을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어떤 답변을 해야 진리에 더 가까운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수많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인간이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훈련시켰다는 거고요. 그것이 이 그림에 보이시는 수많은 매개 변수, 수많은 히든 레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챗 GPT나 우리가 생성형 AI는 여러 가지 특화된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언어 분야에 특화된 모델, 이미지 처리하는 데 특화된 거, 음악을 처리하는 데, 그다음에 영상을 처리하는 데 특화된 모델들이 각각 다 나오는 거고요. 빅테크 회사들은 각각의 이렇게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또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제 릴리즈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들도 조금 오픈 코딩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게끔 하고 사용자들도 만족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학습의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화된 어떤 생성형 챗봇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연산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이 바로 General AI, 그렇죠? 보편적 AI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그 보편적 AI 성능은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안정적인 성능을 가진 AI가 나오겠죠. 물론 올해부터도 그런 모델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챗GPT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구글이 트랜스포머가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실은 이제 오픈 AI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처음 대중에 알리고 그래서 인지도를 얻긴 했지만 이 토대를 깔아놓은 것은 바로 구글의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가 구글이 자연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더 이제 강화된 인공지능 챗봇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자연어 처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두 가지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처음에는 판별 모델과 그다음에 생성 모델 두 가지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발해 봤습니다. 자, 판별 모델이라는 것은 하는 것은 이 discriminative라는 말이 알 수 있듯이 어떤 응답이 더 정확할 것인지를 인공지능이 판별을 해내는 방식으로 응답을 생성한다는 거죠. 자, 이것의 출발점은 사실은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초기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퍼셉트는 우리 인식이죠. 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자를 의미하므로 인식 소자입니다. 자,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보를 프로세스 하듯이 컴퓨터가 세상의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출발점이 되는 퍼셉트론을 통해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인공신경만을 모사한 초기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럼 퍼셉트론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외부의 자극들이 있으면 그 자극들을 여러 가지 다중적인 방식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각각 입력값이 1, 2, 3, 4, 5 많이 받겠죠. 근데 입력값 안에는 감각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언어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언어 데이터만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입력값을 들어왔을 때 가운데 퍼셉트론의 프로세스하는 단위에서 그 각각 입력값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프로세스하는 것이 바로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가중치를 뭐 2배를 줄지 3배를 줄지 2분의 1로 할지를 그 함수 값을 정해서 그걸로 프로세스 한 다음에 출력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인간의 시냅스가 세분화돼서 이 시냅스 끝단에서 전기화학적 신호를 받고 이 안에서 강화가 이루어져서 결론을 뭐 메시지를 다른 쪽으로 전달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퍼셉트론을 얼마나 정확할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IBM이 개발한 왓슨이라고 하는 챗봇입니다. 2005년에 IBM은 왓슨이라는 걸 통해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판별 모델에서부터 퍼셉트론은 출발을 하게 된 건데요. 자, 판별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플로우 차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런 모든 문제 상황들을 하나씩의 질문을 통해서 ifThen의 논리로 뭐뭐 한다면 어떠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 응답을 얻는 플로우 차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연산이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 모델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자, 이런 AI 왓슨이 이제 미국의 TV 쇼인 지오파디에서 인간의 뭐 챔피언을 물리치고 우승을 함으로 인해서 그 성능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판별 모델은 초창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썼냐면요. 헬스케어나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 응답할 때 고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보셨어요? 저렇게 해보셨어요? 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응답을 해주는 모델에 썼던 것이 바로 판별 모델이고 그것의 어떤 그 알고리즘의 기반은 퍼셉트론과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렇죠? 논리적 회귀 방식이죠. 플로우 차트의 그 원리 자체가 로지스틱 회귀의 모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별 모델을 통해서 이제 챗봇이 개발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개발자들이 이것을 작동을 하다 보니까 판별 모델뿐만 아니라 뭔가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도 느끼게 됐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이 썼던 것이 바로 개나 고양이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판별을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의 과정이었겠죠. 자, 판별 모델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수만 가지의 고양이 사진과 도구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각각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은 캣의 특징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요. 개의 특징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데이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어진 기준을 바탕으로 판별하는 것이 바로 판별 모델입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이런 동물들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판별의 경계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학습된 결과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면 판별의 경계선을 이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이거 판별의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Support Vector Machine이라고 하는 SVM, 데이터 분류를 해서 최적의 경계선을 찾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고요. 그것의 이름이 바로 SVM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SVM 경계선이니까 이 선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회귀할 것인가?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설명드렸었죠. 최저선의 경계선을 찾는 것이 바로 로지스틱, 논리적 회귀 방식을 통해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판별의 준교가 바로 이제 이렇게 개와 고양이를 판별하는 최전의 경계선을 학습하는 거다. 자, 이런 모델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이것은 미리 학습했고 사전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응답의 오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개나 고양이와 비슷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기존에 학습된 증거로서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판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모델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생성형 모델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해야 될지의 내부적인 논리를 생성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모델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성형 모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사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이런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고 수준, 의식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주장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런 것에서 인공지능도 사고하고 의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계기가 바로 생성 모델의 등장입니다. 자, 인공지능 생성 모델에 있어서는 각각의 이 개나 고양이의 특징의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인간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학습된 것의 특징을 통해서 미리 학습해가지고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귀나 눈이나 코의 모양이 개에 가까울 것인지 고양이에 가까울 것인지를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해서 확률적으로 이런 모양의 귀를 가진 동물은 고양이일 확률이 80%다라고 하면 그 80% 값으로 응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이루어지는 그 알고리즘으로 GDA와 Naive Bayes라고 하는 수학적 모델을 쓰고 있는 겁니다. GDA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Generative Discrimination Analysis라는 거죠. 생성적으로 판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분류와 동시에 어떻게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프로그래머가 규칙을 일일이 정해주지 않고 인공지능이 규칙을 스스로 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랄까요? 강화, reinforcement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뭐 어떤 응답을 더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스스로 어떤 그 사고의 모델을 생성해 낸다는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베이스 정리나 그다음에 판별 준거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판별 모델을 선호했었는데 나중에는 생성 모델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판별 모델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의 특성, 고양이 특성, 그리고 가운데 여기서 이것을 판별의 준거가 될 수 있는 회귀선을 인공지능이 나름대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회귀선을 만들어내는 수학적 원리가 바로 이제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새로운 데이터들이 투입됐을 때 이것을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고 인간이 정말 새로운 데이터와 질문들을 계속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데이터에 맞게끔 응답을 해야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할 때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간의 질문에 따라서 그 깊이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판별 모델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또 정확도가 새로운 변수가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성 모델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한 데이터로 어떤 모델이 개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생성 모델이 주는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프리트레인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대화나 인간이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 그 원리들을 이미 사전에 학습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상호관계를 미리 학습했다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의미를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해한 후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인간이 문법 학습을 하는 메커니즘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언어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 오른쪽에 체계에서 나타나 있듯이 언어 발달을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인공지능이 지금 등장해서 계속 인간을 학습하는 과정이 말 그대로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어린 시절의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잘못된 응답들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인공지능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공지능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다 초기에 할루시네이션 합니다. 심지어는 성인들도 할루시네이션 합니다. 그렇죠? 성인들도 충분한 통찰력과 공부가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진실인 양 답변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이것 모두가 할루시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특히나 더 그렇겠죠. 언어를 생성해내고 인간 사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과정들이 다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자, 요는 인공지능이 할루시네이션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학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했듯이 판별 모델과 다른 생성 모델의 본질적인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가공할 만한 잠재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응답을 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인류의 경험, 지식, 문화로부터 학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들에서 정말 정확하고 100% 정확하고 진실에 포함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데이터의 양에 비해서 진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응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에게 만약에 정답만을 입력한다면 그 정답만을 답변하게 될 거고 그러한 인공지능의 응답 능력은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의 데이터나 인간 사회의 어떤 실제 자체에서도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학습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잠정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의 이제 여러 가지 원리들 중에서 정리를 하자면, 자, 판별 중거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값을 채택해서 빅데이터로 학습하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한다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학습이라고 하고요. 추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아닌 상태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추론입니다. 그리고 모델의 생성을 정교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고요. 파라미터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그 가중치를 고려해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확률적 타당성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생성 모델은 이제 기존 언어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해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생성형 모델과 기존 언어 모델의 차별성을 크게 전문가들은 오버피팅 문제, 데이터 확보, 연산 능력의 문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버피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작은 학습의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응답의 알고리즘을 이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 바탕으로 이제 응답을 했을 때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얼마나 실제 데이터에 피트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초기에는 이 그림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초기에는 사실은 피트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를 우리가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규칙도 부족하고 정확성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규칙이 많아지겠죠. 오른쪽 그림처럼. 규칙이 많아지고 규칙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은 융통성이 부족해집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룰을 하면 이렇게 룰을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서 보이듯이 많은 다양성을 수용해서 응답을 학습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고 대신 또 너무 많은 다양성이 있다 보면 또 편견을 또 줄이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어떤 타협을 해야 되는 값이 바로 가장 응답의 확률도 높고 사람들이 웬만큼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챗봇이 마지막에 발표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피팅의 문제를 극복해서 나온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초창기에는 언더피팅, 점점 학습하다 보면 오버피팅인데 오버피팅 했다고 해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감을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확보의 문제로서 계속 학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겠죠. 근데 전형적인 데이터를 학습하면 좋지만 실제로 세계에는 굉장히 변칙적인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성능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짧은 시간에 응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 확보와 컴퓨터 성능에 의해서 모델이 정교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픈AI는 이 GPU 성능을 바탕으로 GPU 성능은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거고 오픈AI가 한 것은 병렬 처리 기술을 접목한 것이 오픈AI가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병렬 처리 기술은 양방향, 우리가 볼트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구글에서 따온 건데요. 양방향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멀티헤드, 우리가 헤드가 많으면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텐션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 능력도 이제 중요하겠죠. 연산 능력은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GPT-3부터 이제 우리가 초고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GPT-3를 통해서 1, 2, 3에 따라서 얼마만큼 디코더 데이터 사이즈를 처리할 수, 패러미터 사이즈를 처리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별 패러미터 개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